기초물리학 19번째 강의 주제는 교류회로입니다. 교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기본 소자인 이 저항기, 축전기, 유도기가 이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도기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 이 두 소자를 이렇게 직렬로 붙여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LC 직렬회로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여기에 대한 이 포텐셜 변화를 쫓아가면은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Q죠. 자, 그 다음에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은 마이너스 L DI DT가 되는데, 이 전류는 또 I는 DQ DT니까 이제 이렇게 L D 자승 Q의 DT 제곱 두 번 미분한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측하는 거는 우리가 이 역학 문제 거기에서 이 스프링에 매달린 질량 운동 방정식을 적었을 때 보면 이 방정식이 m d자승 x의 dt 제곱 더하기 kx는 0 이런 방정식이었죠.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보면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이 이 상수하고 이제 변수가 이제 q에서 x로 바뀌었다는 거 외에는 다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도 똑같을 겁니다. 그럼 이 스프링에 매달린 질량의 운동이 이 사인 함수로 주어지는 이제 주기함수라는 걸, 주기운동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기운동의 각진동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상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각진동수가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이라는 이렇게 되는 결과에 나머지 답이 다 똑같게 됩니다. 자, 이걸 에너지 측면에서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스프링에 매달린 질량의 이제 주기 운동에서는 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오가면서 진동을 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LC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이 이제 유도기에 이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와 축전기에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 운동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도기와 이 축전기가 있는 회로에 이렇게 저항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 저항기를 넣었을 때는 보면 RI라는 전압이 걸리겠죠. 그래서 C분의 Q에 이제 RI에 그다음에 이 유도기에는 LDI DT 이렇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I가 DQ DT라는 걸 이용하면 이제 이런 방정식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 스프링에 매달린 이제 물체 운동에서 이 감쇄가 있을 때, 이런 속도에 비례하는 감쇄가 있을 때의 방정식과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결국 이런 회로는 이 LC 진동에서 이 저항에 의한 이제 감쇄가 있게 된다라는 거고, 이 똑같은 식으로 이제 이 방정식을 이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 해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제 풀어보면 이 알파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똑같이 풀어서 해보면 이런 이제 감쇄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교류 전원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 교류와 대비되는 건 직류죠. 직류 전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기가 이제 이렇게 전지나 기전력 장치로 이렇게 공급할 때 두 개의 극으로 하죠. 근데 그때 이 양극이 있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근데 이 직류 전원은 이 전압의 극성과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원을 이제 직류 전원이라 그러고, 이 교류 전원은 그 전압과 극성의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원, 특히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삼각함수로 이 사인파형으로 따라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양극단에 걸리는 이 전압이 이렇게 이 최대 전압 Vmax에다가 사인 오메가 t의 형태로 주어지고, 그래서 이 Vmax를 이제 진폭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최대 전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메가는 이제 각진동수가 되는데, 그래서 그냥 진동수, 그러니까 1초에 몇 번 이제 진동하는가를 나타내는 거는 이 오메가를 2파이로 나눈 이제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하게 전압이 걸렸을 때 이 소자, 특히 이제 유도기, 그 다음에 저항기, 그 다음에 축전기가
이제 이렇게 변하는 전압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이제 조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교류 전환에 대해서 저항기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라는 걸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그려봤던 이 회로에서 이렇게 저항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직류 전원이 아니라 교류 전원이다. 근데 교류 전원은 그러니까 직류 전원은 전지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했죠. 근데 교류 전원일 때는 이게 바뀐다는 의미로 이렇게 물결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종류의 교류 전원인가를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최대 전압과 각진 동수 이게 있으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똑같이 내가 이 저항기는 걸린 전압대로 이제 그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그리고 그때 걸리는 이 전압이 이제 전류 곱하기 저항이었죠. 그래서 이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이 저항을 한 것이 V와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는 단순히 이제 V를 R로 나누면 되니까 근데 V가 이렇게 이 교류 전원이라서 이렇게 그 주기 함수로 변하죠. 그래서 이 전류도 이렇게 그 최대 전류는 이렇게 주어지는 이제 Vmax를 R로 나눈 값이고 이 그 전압과 똑같은 이제 위상으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단에 걸린 전압은 이제 그 전류 곱하기 저항. 그래서 IR max의 R에 sin 오메가 t. 근데 이게 이제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V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기의 경우에는 뭐 특별할 게 없죠. 자, 이제 이 유도기와 축전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자, 유도기에 이제 교류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걸리는 전압이 뭐 제자리로 돌아오면 0이 된다라는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전압이 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여기는 흐르는 전류가 I라 그러면 요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L에 di dt 이렇게 걸린다는 거 했었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I를 구하고 싶으면 이걸 넘겨서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L의 di dt는 이 V가 되는데 V가 이렇게 이제 교류 전원이어서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I는 자, 미분하면 사인이 되는 거 그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물론 여기 이제 앞에 오메가가 하나 이제 튀어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맞춰보면 내가 이거 사실 적분하면 되죠. 양쪽을 이제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돼서 답이 이런 형태로 써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L의 Vmax의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자, 이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으로 바꿔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사인의 오메가 T의 마이너스 2파이가 되고 내가 요 Imax, 요거를 Imax라고 쓰면 Imax의 값은 Vmax의 오메가 L의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저항기의 경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진동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요 전류, 최대 전류의 크기를 보건데 요게 저항기에서는 R이었죠. 그 R 대신에 유도기에서는 오메가 L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기에 대해서는 요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항기의 그 저항값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XL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반응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류에 이제 대한 반응인 거죠. 직류라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그 저항이 없이 그냥 한번 변할 때만 이게 반응을 하니까 이제 계속 흘러버리면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정한 이 전압에 전류가 유지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교류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속 이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그 반응에 이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 저항의 크기가 바로 이 오메가 L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걸 잘 기억해 둬야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유도 반응 저항, 영어로는 인덕티브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단위는 그 저항기의 저항하고 이제 똑같죠. 이게. 그리고 이제 단위는 역시 옴이 됩니다. 근데 이 보면 이 유도 용량이 크면 이제 저항이 크고 그다음에 각진동 수가 크면 이제 역시 이 저항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 유도기라고 하는 건
이 유도 전압이라고 하는 건 항상 전류가 변화하는 걸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근데 그 작용이 얼마나 크냐는 유도 용량이 크면 당연히 클 거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빨리빨리 변하면, 그러니까 각진동수가 크면 더 크게 저항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유도 반응 저항이 이제 오메가 L이 됩니다. 자, 근데 전류가 전압하고 이렇게 위상이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전압이 진동하는 거하고 전류가 진동하는 게 이렇게 이 90도 위상 차이로 바뀌어 간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 전압이 이렇게 변해가면 전류는 요 뒤를 따라서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유도기 양단에 걸린 전압은 이제 여기 걸린 거랑 똑같죠. 요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걸어준 것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축전기에 이렇게 교류 전압이 걸리면 어떻게 되나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회로를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 전압 변화를 쫓아가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똑같이 이제 V 교류 전압 VT가 걸림인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C분의 Q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방정식이 나오는데 근데 그러면 Q가 바로 구해지죠. Q는 CVmax의 sin 오메가 t. 이거 C만 곱해주면 되죠. CV 그거대로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전류죠. 전류라고 하는 건 dQ dt입니다. 따라서 이걸 미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sin 오메가 t가 이제 코사인 오메가 t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가 하나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C Vmax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이 유도기에서하고 마찬가지로 이 전압에 변화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걸 이제 사인으로 바꿔 적으면 이건 그냥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이제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유도기 때는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축전기 때는 여기가 플러스가 됐죠. 그래서 이 위상 차이가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90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Imax를 보면 이 경우에는 오메가 C Vmax죠. 그러니까 이 오메가 C 분의 1이 이제 R처럼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전류가 R분의 V 형태로 되니까 XC라고 적은 게, 그러니까 이 축전기가 이번에는 교류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반응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축전기의 반응 저항은 이 캐패시티브 리액턴스, 용량 반응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C라고 쓰는데 이 경우에 이 XC는 그러니까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자, 이 앞에 유도기는 오메가 L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자,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이 축전기는 역시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게 충전이 다 되고 나면 더 이상은 전류가 안 흐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로 이제 이렇게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교류라면 계속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근데 이때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냐는 이 충전과 방전이 얼마나 빨리 되냐. 그건 이제 전압이 높으면 당연히 빨리 되겠지만 이 정전 용량이 이제 커도 빨리 될 거고 충전 방전이, 그 다음에 이 빠르게 변해도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 저항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용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클수록 더 저항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분모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메가 C분의 1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고, 자, 역시 그 전압을 해보면 여기 이제 걸린 전압하고 똑같은데 요 전류하고 이제 비교해서 요 전압이 이렇게 어떻게 달라지나를 봐야죠. 자, 그렇게 보면 요 그림처럼 이게 이제 전압이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전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제 저항기, 그 다음에 유도기, 축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류 전압이 걸렸을 때 이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역시 주기함수로 똑같이 바뀌지만 이제 저항의 경우에는 위상차가 없었고 축전기와 유도기의 경우에는 위상차가 앞뒤로 이제 90도씩 났다라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가 이제 이 반응 저항이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이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얼마나 쓰나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기가 소비하는 전력은 얼마나 되나. 근데 이 소비하는 전력은 항상 이 전압 곱하기 전류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주 그 기본적인 겁니다. QV, 그러니까 W는 QV 거기서부터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파워로 보면 이제 I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기에 흐르는 요 두 개를 곱하면 저항기에는 이 전압이 사인 오메가 t면 전류도 사인 오메가 t 위상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I max의 제곱의 아래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변하는데 그럼 전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0이지만 사인 제곱에 비례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변하지만 그러면 보통 그럼 어느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전기를 썼냐라고 얘기를 하려면 시간 평균을 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 제곱 오메가 t라는 거를 이 주기 t분의 1로 나누고 0에서부터 t까지 이렇게 제곱해서 dt 하면 이게 평균값이죠. 이렇게 평균값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2분의 1이 될 거라는 건 요 그림에서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주기 가는 동안에 여기 요 면적을 해보면 그죠? 요 면적 똑같고 뭐 해가지고 해서 딱 2분의 1 나온다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적분을 해도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소비 전력은 여기 이제 요 평균 내면 평균 소비 전력은 2분의 1이 앞에 나온다. Imax 제곱 아래.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 저항기 직류에 걸었을 때 소비 전력은 I 제곱 R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려면 여기 2분의 1을 요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이 IRMS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RMS는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취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I에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 이제 루트를 취해서 이렇게 계산한 값. 그러면 이게 이제 사인 제곱한 게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이제 루트 2분의 1의 Imax가 되죠. 이 값을 이 전류의 루트 민 스퀘어 값이라고 하고 그럼 내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I의 RMS 값과 V의 RMS 값. 이렇게 VRMS도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해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상에서 이제 보는 교류기계 같은 데는 보면 대부분 이 전압이나 전류를 표시할 때 이 최대, 그러니까 여기 나온 Imax나 Vmax를 쓰는 게 아니라 루트 민 스퀘어 값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보통 가정집에 공급되는 교류 전류, 우리나라는 이 오메가, 그러니까 각 진동수 F가 60Hz고 그 다음에 전압은 220V라고 하는데 이때 이 220V는 이 RMS 값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RMS가 220V면 최대 전압은 이제 루트 2배를 해서 311V가 된다. 자, 네, 이런 거 정도는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도기가 소비하는 전력은 어떻게 되나? 근데 이 전력 계산은 이제 전류 곱하기 전압으로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곱하면 되는데 유도기의 경우에는 이제 전압이 사인 오메가 t면 그 전류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였죠. 그래서 곱하면 이런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Imax의 제곱에 이제 이 XL,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유도 용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도 반응 저항이 나오죠. 되는데, 자, 그럼 이것도 시간에 따라 변하니까 이것도 역시 평균을 내야겠죠. 근데 이거는 평균을 내보면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는 이제 2분의 1 사인 2 오메가 t죠. 근데 그건 평균 내면 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결국 뭐냐? 유도기는 평균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서 뭐 열을 내거나 뭔가를 하지만 유도기는 이제 이 전류도 이제 흐르고 전압도 이렇게 걸리고서 바뀌지만 결국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축전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면 축전기도 뭐 위하고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사인 오메가 t에 대해서 전류는 그냥 마이너스 사인이 없는 대신 그냥 코사인 오메가 t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XC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평균 내면 0입니다. 그래서 이 유도기와 축전기는 이 전기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이 세 개의 소자, 그래서 저항기, 그 다음에 유도기, 축전기를 이렇게 직렬로 이어놓고 여기에 교류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이 키르호프 규칙, 이렇게 가면서 전압이 이제 얼마 걸리나를 다 더하면 요거하고 같아야 된다.
적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적어보면 자, 유도기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되고 저항기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되고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되는데 요거 다 더한 게 이 외부에서 걸어준 교류 전압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이제 I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Q니까 그 이제 다 이거를 Q로 바꾸면 이제 이런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그럼 요게 이제 요 기본 방정식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요거가 0일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요 세 개를 이었을 때 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이 감쇄 진동한다 그랬죠. 그럼 요쪽이 없어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 자연 진동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 진동수를 요 RLC 회로의 고유 진동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이제 L과 C가 그러니까 유도기와 축전기가 있으면 진동이 일어난다. 근데 그 고유 진동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앞에서 봤죠. 네.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LC분의 1이었습니다. 고유 각진동수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고유 각진동수가 있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이렇게 교류로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오메가는 여긴 얘가 이쪽에 가진 고유 각진동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밖에서 흔들어주는 각진동수죠. 그럼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 텐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답이 될 거냐는 이 미분 방정식 풀이법을 조금 알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은 두 개의 해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요게 0일 때 해죠. 그러면 이 감쇄 진동이 일어난다 했죠. 근데 감쇄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쇄해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결국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뭐만 남느냐? 여기 있는 요쪽에 구동 기전력에 의해서 생기는 요 특별해만 남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 약간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인 함수에 대해서 요 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모든 주기 함수에 대해서 답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이 선형성을 이용한 이제 잘 정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뭐 아직 잘 이제 풀이의 정리 같은 게 뭔지도 모를 테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직렬 RLC 회로에 이제 특별해, 파티큘러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답을 대충 예측을 하고 이렇게 답이 이럴 거다. 왜냐하면 앞에서 그 축전기나 유도기를 보니까 밖에서 교류가 흔들어주는 대로 흔들리는데 다만 뭐만 달랐다? 위상차만 났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위상차를 넣고 진폭은 모르니까 이제 진폭 그 상수,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상수 A와 파이 두 개를 놓고 오메가 T는 똑같을 거다. 해서 이거를 저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고 양쪽을 맞춰보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조금 산수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삼가감수 그러니까 그 덧셈 공식 뭐 이런 거, 곱셈 공식 이런 거 알아야 이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답을 구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이 구해진다. 그러니까 A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파이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위상차가 생기는 거고 진폭은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QT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전류를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압 밖에서 구동 교류가 흔들어주는 진동사고 똑같이 진동을 하죠. 예. 그러니까 그 진동은 똑같은데 위상 차이가 요만큼 생기는데 그 위상 차이가 얼마나 생기냐는 여기 XL-XC입니다. 그래서 그 유도기의 그 반응 저항하고 유도 반응 저항하고 용량 반응 저항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차이를 R로 나눈 게 이제 요 위상차가 얼마나 생기냐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진폭인데 진폭이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잘 보면 요걸 V분의 R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게 요 밑에 분모에 있는 게 뭔가 이 저항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하는 거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이런 그 RLC 회로에 이렇게 교류 전압을 걸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이 진동을 시키면 그 구동 기전력 이제 요걸로 V0 사인 오메가 t로 했더니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차는 이제 요만큼 생긴다고 진폭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요게 이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조합
여기 조합해 보면 세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항기의 저항과 이 유도기의 유도 저항, 유도 이제 반응 저항, 그다음에 축전기의 이 용량 반응 저항. 이렇게 그게 나오는데 그게 이런 조합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의 제곱 더하기 XL-XC의 제곱에 이제 스퀘어 루트 씌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을 이제 이 온저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임피던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회로에 RLC가 다 이렇게 들어있으면 우리가 이 회로 전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이제 온저항 값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 최대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최대 전류의 크기, Imax 값을 이제 다시 이렇게 써놓고 보면, 자, 여기가 이제 그 오메가 L, 그러니까 그 유도 반응 저항, 그 다음에 오메가 C분의 1 용량 반응 저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값이 오메가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Imax 값을 이 오메가의 함수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려보면 이렇게 최대가 되는 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언제 최대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상수로 저항기의 값은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오메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요게 제일 작을 때 전류가 제일 많이 흐르겠죠. 그럼 결국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을 때, 그러니까 그때인데 그럼 그게 언제냐 하면 결국 오메가가 요게 같다라고 놓으면 저쪽으로 놓으면 오메가 제곱이 LC분의 1, 그러니까 결국 이 오메가가 LC 루트 LC분의 1이 될 때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루트 LC분의 1이 뭐였냐 하면 요 RLC 회로의 고유 진동수였죠. 그죠? 그러니까 밖에서 흔들어지는 진동수가 그 회로가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하고 딱 일치하면 이 전류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이 최대가 되는 값은 뭐로 결정되냐면 여기가 0이니까 이제 이 R 값에 의해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내가 밖에서 흔들어줘도, 그러니까 그 반응이라는 게 이 고유 진동수에서 그 흔들어지는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하고 많이 차이가 나면 별로 반응이 없는 거죠. 전류가 별로 안 흐른다. 다가 이 고유 진동수 근처에 오면 갑자기 전류가 많이 흐르고 딱 거기에 맞춰주면 굉장히 많이 흐르죠. 이게 바로 공명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적 진동에서도 똑같은 걸 볼 수 있었죠. 밖에서 흔들어 줄 때 고유 진동수하고 똑같은 진동수로 흔들어 주면 진폭이 굉장히 커진다는데 이 전기 회로에서도 똑같이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RLC 회로에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 R을 이제 굉장히 작게 가져가면 이 피크가 굉장히 올라가지만 실제 이제 유도기나 이 축전기 같은 것도 이게 그 완벽하게 저항이 0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거 자체도 저항이 있고 해가지고 그런 값에 따라서 이 공명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이런 게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류가 가지고 있는 이제 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변압기라는 걸 이용해서 이 전압을 이제 좀 쉽게 이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그 19세기에 이제 이 전기 그 산업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하고 이제 그걸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때 이 전기를 직류로 공급할 거냐, 교류를 공급할 거냐 가지고 이 양 진영 간에 이제 그 대결이 있었습니다. 직류를 공급하자는 쪽과 교류를 공급하자는 쪽. 이게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 직류를 공급하자던 쪽이 이제 그 에디슨의 전기회사였고, 그 다음에 교류를 이제 공급하자는 쪽이 웨스팅하우스의 전기회사였는데, 결국 이 싸움에서 이 교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다 교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름의 교류가 선택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이 발전소에서 이 도시까지 오는데 그 전선을 통해서 이제 와야 되니까, 근데 그 전선이라는 게 다 저항이라는 게 있으니까 전기 손실이라는 게 항상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에서 써야 되는 그 전기를 오느라고 그 도선의 전기 저항 때문에 거기서 열나고 이러니까 이제 낭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제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전압을 높이는데 교류는 전압 높이기가 쉽고 이제 직류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그 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 변압기라는 게 이제 그 전압을 어떻게 높이느냐인데 이렇게 이 유도 법칙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철심 같은 거를 넣고, 철심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자기장에 잘 반응하는 이제 이 물질을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일을 양쪽에 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쪽을 이제 공급축이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교류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에 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계속 변하겠죠. 그럼 이 자기장이 이쪽으로 이제 그 자석 물질을 따라서 이렇게 이 안에서 맴돌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 보면 여기 자기장이 계속 변하니까 이쪽에 전압이 유도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전압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쪽에 걸어준 전압하고 이쪽에 걸어준 전압이 이제 다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르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는 방법이, 자, 일단 뭘 어떻게든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급된 에너지하고 이쪽에 나오는 에너지가 다를 수는 없죠.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공급하는 쪽에서 이 전압을 V라고 걸고 이제 이 전류를 I만큼 흘렸다 그러면 이만큼의 전력이 공급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에 이제 이 저항기를 걸어서 이렇게 흘리면 여기가 전류가 흘러서 될 텐데 그럼 그 손실은 이제 I제곱 R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쪽에 들어가는 전압도 IV고 그럼 이쪽도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나오는 전력이라고 하는 건 이 세컨더리, 그러니까 VS하고 IS 곱한 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유도 법칙에 따르면 내가 여기에 흐르는 자기 선속은 똑같죠? 똑같이 변해요. 그럼 여기에 유도되는 이제 그 바퀴당 기전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코일을 한 바퀴 감았을 때 생기는 유전력은 똑같다. 이게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 생기는 전압의 비는 결국 여기에 몇 번 감고 여기 몇 번 감은 거고 감은 수의 비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 나오는 그 전압이라고 하는 건 이쪽의 전압에다가 여기 감은 수, 이제 여기 감은 수의 요 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쪽보다 낮은 전압을 얻으려면 이쪽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보다 이제 적게 감으면 되고 여기 더 높은 전압을 얻으려면 여기를 더 많이 감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압은 높였지만 전력은 똑같죠.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그러면 전압을 높인 만큼 흘릴 수 있는 전류는 줄어든다. 그 비율대로 똑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나중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제 온저항 맞춤이라는 걸 이제 보통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설명이 조금 하자면 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기전력 장치나 이런 데서부터 에너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뽑아내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보통 이 기전력 장치도 다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밖에 이제 저항을 너무 작게 걸면, 그러니까 내부 저항보다 더 작으면 실제 전기가 내부 저항에서, 그러니까 이 기전력 장치 안에서 소비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저항에서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부 저항과 크기가 똑같은 이제 저항을 쓰면 최대 전력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교류 회로에서도 이렇게 이 증폭 장치나 아니면 뭐 이런 기전력 장치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교류 전원을 받을 때 이렇게 이 양쪽에, 그러니까 저쪽 내부 저항에 내가 이제 걸어주는 저항을 맞춰줘야 최대 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이 임피던스 매칭, 온저항 맞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이런 이제 변압기를 이용하면 쉽게 이제 내부 저항에 맞춰줄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밖에서 걸어주는 이제 교류 기전력에 대해서 이 세 개의 중요 요소, 그러니까 소자, 저항기, 그 다음에 유도기, 축전기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나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항은 뭐 우리가 직류회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고, 근데 이 유도기와 축전기는 이 교류에 대해서 이제 유도 반응 저항, 그다음에 용량 반응 저항이라는 이제 반응 저항을 가지고 이제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렇게 직렬 RLC 회로에 내가 교류를 걸고 해보면 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반응을 보는 이제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온저항이다. 그러니까 임피던스라고 부르는 그 조합이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명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흔들어주는 외부 구동 전력이 이 RLC 회로의 고유 진동하고 똑같을 때 공명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알아봤고, 이 변압계 용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